집을 가지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규제는 결국 참여자 모두에게 고문과 같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집 팔라면서요? 팔게 좀 해주세요. 16년 5월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되는데요. 정부는 분명 집을 팔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정작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이러니한 딜레마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의 핵심은 바로 정책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정책이 어쩌다가 다른 규제들이랑 맞물리면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뭐랄까, 완벽한 덫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아, 덫이요? 네.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좋은 의도를 가진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서로의 발목을 잡고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목이 집 팔려면서요. 팔게 좀 해주세요네요. 네.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자물쇠로 꽁꽁 묶인 집을 짊어지고 가는 그림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부제가 출구 없는 다주택자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딜레마의 시작은 역시 세금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다가오는 마감 시한, D-Day죠.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달력에 2026년 5월 9일이 딱 찍혀 있고 옆에는 시한폭탄이 그려져 있네요. 네, 바로 전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전날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세금 폭탄이라는 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세금 낼래, 집 버릴래 라는 제목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목이 정말 살벌하네요.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거든요. 네. 근데 유예가 끝나면 다주택자에게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추가로요. 네, 2주택자는 20%포인트,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하게 됩니다. 네, 82.5%요? 네, 82.5%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와, 이건 이익의 대부분을 그냥 국가가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정확하십니다. 사실상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가깝죠.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예기간 충분히 줬으니까 그 전에 팔았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유예기간 안에 집을 팔아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당연히 팔아야죠. 그 세금을 어떻게 다 냅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처럼 그래, 까짓 거 팔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림 속 인물처럼 금매, 팻말이라도 들고 매도라고 쓰인 문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 집주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 네. 이제부터 이 집주인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벽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벽들이 참 재미있는 게 각각 다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매도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팔려고 마음먹고 이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뭔가요? 첫 번째 벽은 바로 매수자를 찾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만 오세요. 경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팻말로 길을 막고 서 있네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많이 들어맞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파는 것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본래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막는 게 맞아요. 현재 서울의 지역들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죠? 매수자가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아, 직접 살아야만 한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집을 팔려면 수많은 잠재적 매수자 중에서 오직 직접 들어와 살 사람만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이것만 해도 매수자 찾기가 힘들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죠. 대부분의 고가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린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있나요? 진짜 거대한 두 번째 벽이 바로 다음에 나타납니다. 겨우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았다고 가정해보죠.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자, 현실적으로 매물로 나온 집은 대부분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주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제목처럼 세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림을 보니까 집주인은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 세입자는 소파에 앉아서 아주 단호한 표정이네요. 네, 이게 바로 그 임대차법과 관련된 문제군요. 맞습니다. 2020년에 도입된 임대차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아주 강력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네.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요.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아주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을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비워달라는 건 그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집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합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버티면 이 서류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매매 계약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느낌이네요.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집을 팔기 위한 첫 단초부터 끼울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럼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든 세입자랑 합의를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가주세요. 얼마 줄 건데요? 집주인은 애원하고 세입자는 억대를 떠올리고 있죠. 억대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당장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하긴 세입자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당황스럽고 새로 집을 구하려면 전세금도 엄청 올렸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사 지원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양도세를 내려고 집을 파는데 팔기 위해서 또 수억 원의 돈을 써야 하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정말 가시밭길이네요. 자, 그럼 큰 돈을 들여서 세입자와 겨우 합의를 봤다고 칩시다. 실거주 매수자도 찾았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제발 끝이라고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매수자의 자금 문제입니다. 세 번째 벽이죠. 다음 페이지 제목처럼 매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이번엔 대출 규제 문제군요. 네, 어렵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실거주 매수자를 찾았다 해도 그 매수자가 집값을 치를 능력이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약 3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34억이요? 네. 그런데 강력한 대출 규제, 특히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때문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보통 최대 6억 원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34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나머지 28억 원, 취득세까지 생각하면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는 살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완벽한 덫이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한 부처는 투기를 막겠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네, 다른 부처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임대차법을 만들고 그렇죠. 또 다른 부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정작 양도세를 거두려는 정책의 길을 완벽하게 막아버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죠. 완벽한 매도 불가의 덫. 이 네 가지 규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첫째, 집주인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합니다. 둘째,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실거주 매수자만 찾아야 하죠. 그렇죠. 셋째,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요. 넷째, 그런데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어렵게 찾은 그 매수자가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이네요. 네. 정부는 집 팔아라고 등을 떠미는데 다른 제도들은 한 목소리로 절대 팔지 말아라고 외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이 빠진 진퇴양난의 본질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겠네요. 거래 자체가 성사될 수가 없는 구조니까요. 그 결과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군요. 결국 시장은 얼어붙었다. 그래프를 보니까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네요. 네, 이건 뭐 당연한 귀결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전세를 놓기도 애매해지니까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된 겁니다. 아, 정책의 원래 의도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풀어서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을 텐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오히려 전세 공급이 줄어서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시장 거래 자체를 마비시켜버렸군요. 맞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싶은 매도자, 집을 사고 싶은 매수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곳을 찾는 세입자까지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고통받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장의 교착 상태를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글에 대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부의 뒤늦긴 검토라는 제목 옆에 글쎄요 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네요. 의미심장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유예를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막판에 퇴로를 조금 열어주려는 시도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왜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다들 서둘러서 팔려고 하지 않았나요? 지난 몇 년간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너무 여러 번 연장되고 또 말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바닥이 나버린 거죠. 아, 신뢰의 문제.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엔 진짜일까? 선거 끝나면 또 바뀌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했죠.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더 이상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군요. 자,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집 팔라면서요. 제발 팔게 해주세요. 첫 페이지와 같은 그림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짊어진 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네요. 네, 이 그림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집을 가지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규제는 결국 참여자 모두에게 고문과 같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정책의 좋은 의도와는 별개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어떻게 충돌하면서 의도치 않은 비극을 만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잡한 규제의 덫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의 딜레마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맞물려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자료를 보신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실 겁니다. 과연 좋은 정책이란 무엇일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수많은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옥죄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 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빠져나갈 퇴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자료였습니다. 오늘 자료는 부동산금융 자산학과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아론과 나나였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